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종종 사람들이 직접 겪은 기이한 경험이나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고는 합니다. 이 중에서도 명훈 씨가 겪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장 10년 넘게 이어진 기묘한 사건입니다. 2010년 여름, 명훈 씨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한 학기의 고된 공부를 마치고 여름 방학을 맞은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청춘의 열기가 넘쳐나던 그때 명훈 씨와 친구들은 해변에서는 물론 해운대의 밤문화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에서의 마지막 밤, 모든 것이 아래 위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해운대의 말에 다다르며 명훈 씨와 친구들은 술에 잔뜩 취해 한정없이 떠들다 갑작스런 비로 인해 근처 호스텔로 피신했습니다. 호스텔은 조금 낡아 보였고 주인 할아버지는 뭔가 불편해 보였지만 그때 당시 아무도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명훈 씨와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은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지만 명훈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깐 창문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어떤 금속성이 빛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얗고 긴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명훈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 시선에 대해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날의 술과 피곤함 때문일 거라며 친구들은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별일이 아닌 듯이 그날의 여행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명훈 씨의 생활에는 점점 기묘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홈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명훈 씨는 갑작스럽게 자신의 방에서 낯선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밤 늦은 시간에 발생하는 그 소리는 항상 일정한 주기로 이어졌으며 미세하게 들리던 발소리와 함께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동반했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명훈 씨를 지속적으로 신경 쓰이게 했고 마음의 평온을 깨뜨렸지만 그는 상담할 사람이 없어 점차 그 소리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기로 결심한 명훈 씨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 후 소리가 들릴 때마다 녹음을 해서 다음날 다시 들어보았지만 소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명훈 씨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방 안을 샅샅이 뒤져보던 중 침대 아래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10년 전 이 방에서 살았던 어떤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으며 그녀는 끊임없이 어떤 그림자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탐구해보니 그 소녀는 어떤 이유로 자살을 하였고 그 이후로 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명훈 씨는 곧바로 방을 바꿀 것을 요청하였고 가족도 그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훈 씨의 방은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 방으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그는 자신이 단순한 우연이나 방의 문제를 떠나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심리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2015년입니다. 명훈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기묘한 소리와 이상한 현상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명훈 씨는 여러 차례 이사를 했지만 어느 곳을 가든 그곳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생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 앞에서 무서운 것들을 얘기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고 스스로도 미치지 않게 신경을 가다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명훈 씨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령 전문가들을 찾아가기도 했고 무당에게 신탁을 받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명훈 씨를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명훈 씨는 마치 저주에 걸린 사람처럼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겨울 그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같은 유형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어떤 그림자에 의해 쫓기고 있으며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흥미를 끌어 당기고 말았습니다. 명훈 씨는 그들과 연락을 시도하며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세하게 공유하였습니다. 결국
이제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이 단지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온라인에서 만나 기타의 경험담을 나누며 그림자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합심하여 추리를 한 결과 그림자는 단순한 존재가 아닌 일종의 저주로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에게 쫓기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 그 존재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속인은 먼저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저주를 풀기 위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정교한 의식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차갑고 어둡던 공간이 밝아졌고 명훈 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그림자와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이상한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명훈 씨는 더욱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그저 그동안의 무서웠던 경험을 하나의 에피소드로서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명훈 씨의 10년 넘게 이어진 기이한 고난은 마침내 끝이 났고 그는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끝에 기나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경험한 믿기 어려운 공포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므로 더욱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참 전에 겪었던 일이라 전부 기억해내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세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때는 2010년대 초 제가 대학생으로 서울에서 자취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약간은 저렴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복도는 좁고 어두웠으며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학교 가고 알바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학교 과제를 마치고 돌아오니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선가 김치가 상한 냄새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고 제 방에서도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냄새의 근원을 찾아 방안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혹시 위층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 위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위층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돌아와 그냥 잤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방 안에서 저를 보고 있는 꿈이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낯익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슬픈 눈빛과 창백한 얼굴이 기억에 남아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꿈의 여운이 남아 머리가 무겁고 밤새 꿨던 그 여자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날도 학교를 다녀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제 방에 조용한 분위기를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 조용한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처음에는 이웃집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도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컴컴했고 낯선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꼭 잠그고 나니 왜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리는 발소리와 문 앞에 멈추는 소리. 이제는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관리실에 찾아가 옆집과 위층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위층에 사시는 분이 꽤 오래전에 사망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경찰도 왔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그 길로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후 새로 이사한 곳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그 아이의 슬픈 눈빛이 떠오르면 등골이 오싹해지고는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아파트 근처에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냄새와 발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며 꿈속에서도 여전히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악몽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이상 제가 겪은 공포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공포는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그날 밤 나는 집에 홀로 있었고 집안은 무섭게 조용했다. 평소에는 이런 정적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상태였다. TV 소리나 라디오를 틀지 않고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서핑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인터넷을 서핑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한 유명한 한국 공포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글들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특히 제목이 절대 혼자 있을 때 읽지 마세요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기이한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글쓴이는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혼자서 지내는 원룸이라 집은 항상 깔끔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마친 후 침대에 눕는데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침대 가장자리에는 이상하게 생긴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귀에 대고 너 혼자가 아니야라고 속삭였다.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진정시켜 애쓰며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그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끔찍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그저 꿈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계속해서 그 불길한 느낌이 그를 괴롭혔다. 그날 밤은 특별히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무음 모드에 들어간 것처럼 심지어 그의 호흡 소리조차도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지난밤의 꿈이 자꾸 떠올라 잠들 수 없었다. 갑자기 방 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그는 방 안을 살펴보았는데 그 순간 다시 그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이전 꿈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림자는 점점 커지며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와 또다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갑자기 집안 전체가 어둡고 차가워졌다. 그림자는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와 그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다고 안심할 겨를도 없었다. 방 안에는 분명히 그림자가 보였고 그는 그 그림자가 현실에서도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순간 그림자가 다시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침대에서 나와 불이 켜진 거실로 도망쳤다. 불이 켜지자 그림자는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그는 그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다. 친구의 집에서 그는 어렵사리 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 순간 그는 다시 그 그림자의 존재를 느꼈다. 불길한 느낌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이번에는 그림자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를 포기하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신이 미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는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눈초리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결국 그는 영매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영매사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머물고 있는 악령이 있다고 말했다.
그 악령은 고독한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존재였다. 영매사는 그를 돕기 위해 정성을 다했지만 그는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삶을 이어갈 것을 권장했다. 결국 그는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가끔씩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그 그림자가 정말로 그를 떠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로 그는 절대 혼자 있지 않으려 애썼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잊혀지지 않았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읽고 나는 몹시 오싹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무려 그 글의 댓글이었다. 지금 너도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모니터에 비친 내 뒤쪽 거울 속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 그림자였다. 공포에 질려 나는 얼어붙었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지금도 나는 그 그림자가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